도쿄의 한 유명한 학교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일침에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국 역사는 모두 거짓이야. 라며 역사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데요. 과연 이들은 한국의 어떤 비밀을 거짓이라고 외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루카 미즈키라고 해요. 도쿄의 사쿠라 고등학교에서 7년 동안 역사 수업을 해왔어요. 매일 똑같은 교과서를 들고 교실 앞에 서서 일본의 영광스러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뭔가 제 마음 한구석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도 다른 날처럼 시작되었어요. 아침 햇살이 교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학생들은 칠판의 내용을 노트에 옮기고 있었어요.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와 집중하는 얼굴들을 보면서 저는 메이지 시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미즈키 선생님, 왜 우리 교과서에 한국에 관한 내용이 2페이지만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마치 차가운 물을 뿌려받은 듯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마커를 칠판 위에 잠시 멈추었고 스무 쌍의 눈이 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그것은 단지 교육과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재빨리 말했지만 제 대답에 저의 마음은 텅 빈 느낌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유이의 질문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자라오면서 한국에 관해 특정한 내용만 배워왔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뉴스를 보시며 한국인들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중얼거리셨고 선생님들께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각주처럼 넘기셨으며 교과서들은 일본을 식민지가 아니라 자애로운 이웃으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에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이제야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제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침대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파란 빛이 제 얼굴을 비추며 검색창에 한국 역사라고 입력하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 생각지 못했던 시각들, 그리고 본 적 없는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교과서에 담긴 내용과 상반되는 일본의 식민지배 기록들을 읽으며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한국 독립투사들에게 사용된 고문 방법, 그리고 한국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던 문화 억압의 증거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혼잣말을 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처음으로 진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새벽 3시까지 눈이 타들어갈 정도로 화면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고 아침이 되어보니 제 자신이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평생 따라왔던 지도가 전부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는 다나카 교장 선생님께서 연례학급 견학에 관한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각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한 목적지를 선택해야 했고 동료 선생님들에 둘러싸인 교사실에 앉아 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제 반을 한국으로 견학 보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실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나카 교장 선생님께서는 놀란 듯 굵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한국요? 그게 적절한 선택인지 확신하시는 건가요? 안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라고 단호하게 물으셨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다고 믿었고 학생들이 단지 교과서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의견을 형성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회의는 마지못해 승인되는 결과로 끝났고 서류를 모으면서 제 손은 약간 떨렸어요. 과연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학급의 견학 계획을 알렸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한 학생 다케시는 한국요? 왜 거기로요? 라고 물었고 보통 조용한 쇼타도 손을 들며 할아버지가 거기는 일본인들에게 위험하다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그 어린 얼굴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가졌던 편견이 그대로 비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아이들은 저와 똑같이 한정된 역사 교육을 받으며 세대를 거쳐 내려온 근거 없는 두려움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그 이유로 견학을 진행하자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날 밤 주방 테이블에 앉아 학부모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반대가 있을 것을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서 하단에 제 이름을 서명할 때 오랜 세월 느껴보지 못한 현상에 도전하는 짜릿함을 느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는데 제 눈을 바라보는 그 여자는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더 생기 있고 더 목적의식이 느껴졌어요. 저는 평생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특정한 생각만을 믿고 살아왔었어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 발견의 여정에 20명의 청소년들을 함께 데려갈 거예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지금까지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만약 이 견학이 끔찍한 실수라면 어쩌지? 하지만 제 안에 더 강한 목소리가 제가 묻고 있었어요. 만약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모두 거짓이라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진실을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이제 그 답을 찾아갈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비행기가 우리 아래서 윙윙거렸어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았는데 작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거나 핸드폰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신나 보였고 또 어떤 학생들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제 속은 마치 꼬인 매듭처럼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정말 그랬던 걸까 걱정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적대감을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할 때 저는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봐요. 라고 다케시가 소리쳤어요. 창밖을 가리키며 바다가 정말 멋지네요. 라고 외쳤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면서 아래 바다는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비행기의 바퀴가 닿자마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이제는 뒤돌아갈 수 없다는 걸 실감했어요.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높게 솟은 유리 천장이 자연광을 쏟아붓고 모든 공간은 깨끗하며 현대적이었어요. 옆에 있던 유이가 와 정말 크네요. 라고 감탄했어요. 학생들이 주위를 둘러보며 눈을 크게 뜨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들어왔던 뒤처지고 원망스러운 나라라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어요. 벌써부터 우리 속에 있던 편견의 금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은 그는 깔끔한 파란 셔츠를 입고 민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완벽한 일본어로 말씀하시며 약간 허리를 숙였어요. 저는 여러분의 안내를 맡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를 탐방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요. 그분의 다정한 인사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지금까지 경고받았던 적대감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학생들도 놀라며 긴장된 어깨가 눈에 띄게 풀리는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버스를 탔어요. 버스는 서울에 있는 호텔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고 이동 중 민혁은 창밖으로 보이는 명소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도시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숲처럼 솟아 있었지만 곳곳에는 고풍스러운 궁궐과 사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도쿄와 비슷하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한국의 정취가 느껴졌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서울은 600년 넘게 수도로 자리 잡았답니다. 라고 민혁이 설명하셨어요. 가장 걱정했던 쇼타는 좌석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창밖에 눈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경고를 잊은 듯 그는 활기찬 도시 풍경에 푹 빠져 있었어요. 첫 번째 일정은 신촌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곳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거리에는 젊은이들의 활기, 멋진 가게, 그리고 화려한 간판들이 가득했어요. 식당 내부에서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된 메뉴판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직원분께서는 인사를 건네며 간단한 일본어 구절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오늘은 비빔밥을 드셔보실 거예요. 라고 민혁이 설명하셨어요. 밥 위에 야채, 고기, 그리고 특별한 소스를 얹어서 드시기 전에 잘 섞어 드시면 돼요. 음식이 나오자 마치 화가의 팔레트처럼 알록달록한 야채들이 흰 밥 위에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고 그 향기에 저절로 군침이 돌았어요. 에리는 정말 아름다워요. 라며 감탄하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나무 젓가락보다 무거운 금속 젓가락을 집어들고 첫 입을 먹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감칠맛이 동시에 터지는 그 맛은 일본 음식과는 확연히 달랐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이미 반 정도 먹은 다케시가 말했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전통공예로 유명한 인사동의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좁은 골목에는 수제 도자기, 전통 한지, 차를 파는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길거리 상인들께서는 꿀이 든 과자와 달콤한 식혜 샘플을 권하며 밝게 외치고 계셨어요. 한 도자기 가게에서는 친절한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 사장님께서 도자기를 만드는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고 우아하게 움직이며 몇 분 만에 한 덩이의 흙을 멋진 그릇으로 변신시켰어요. 일본 도자기와 한국 도자기는 몇 가지 기술을 공유하고 있어요. 저는 교토에서 3년 동안 도자기를 공부했답니다. 우리 나라들은 많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학생들을 위해 통역을 해주었고 학생들은 그녀의 말씀을 들으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말씀은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오후 해가 기울어갈 무렵 우리는 전통 한옥이 즐비한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어요.
목조 건물과 곡선형 기와 지붕은 옛 일본 동네를 연상시키면서도 저마다의 독특한 멋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집들은 한옥이라고 불러요. 몇백 년 된 집도 있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라고 민혁이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옛집들 사이에 놓인 돌계단을 오르며 언덕 위에 다다랐어요. 거기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전통 지붕 뒤로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한 장면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사진을 찍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이나 의심 대신 순수한 놀라움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한 것을 확인했어요. 무언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서서히 깨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모였을 때 유이가 손을 들어 말했어요. 미즈키 선생님,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달라요. 모두가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이어 다케시도 그리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이러한 학생들의 이야기들은 제 생각과도 일치했어요. 단 하루 만에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편견들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은 그동안 두려움으로 배워온 한국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호텔 방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어떤 진실이 우리의 오해를 대신할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저와 학생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직 이해의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계속 되새겨졌거든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과 모순되는 현실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일제강점기의 가장 어두운 기억을 간직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아침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어요. 버스가 빨간 벽돌 외관을 가진 큰 돌 건물 앞에 멈추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다 왔어요. 라고 저는 학생들에게 말하며 밖에 모였어요. 이 건물은 한때 일본의 식민 통치 시절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감옥이에요. 학생들의 얼굴은 점점 진지해졌어요. 보통 활발한 다케시조차도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입구에서 한 젊은 한국 여성, 지연 씨가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다정하지만 엄숙했고 인사하며 가볍게 허리를 숙였어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지연 씨께서 신중한 일본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안내를 맡겠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를 따라 내부로 들어서자 복도는 차갑고 어두웠으며 벽은 칙칙한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우리의 발걸음 소리가 돌바닥에 메아리쳤고 복도 곳곳에는 사진, 편지, 그리고 개인 소지품들이 전시된 진열장이 늘어서 있었어요. 이 감옥은 1908년에 지어졌어요. 라고 지연 씨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수천 명의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투쟁하며 이곳에 수감되었고 많은 분들이 고문을 당하며 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학생들의 눈이 크게 뜨였어요. 이곳은 우리가 일본 학교에서 배운 깔끔한 역사와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실제 크기의 전시물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여러 가지 고문 방식들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었어요. 물로 고문하기, 손톱 뽑기, 전기 충격 등 제 속이 뒤집어질 정도였어요. 이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건물에서 실제로 벌어진 참혹한 사건들이었어요. 에리가 제 팔을 붙잡으며 미즈키 선생님, 우리 정말 그들에게 이런 일을 했던 건가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공동의 역사에 속한 일이에요. 지연 씨께서는 우리를 작은 독방으로 안내하셨어요. 그곳에는 아주 작은 창문으로 한 줄기 빛만 들어왔고 사람 한 명이 누울 정도로만 넓었어요. 여기는 유관순 열사가 수감되었던 곳입니다. 하고 지연 씨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는 일본 통치에 맞서 시위를 조직한 학생이었어요. 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시고 17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셨어요. 저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학생들보다 몇 살 많은 듯한 소녀의 모습이었어요. 온화한 얼굴과 단호한 눈빛을 가진 그 소녀는 제 눈에는 자유를 위해 싸웠던 한 사람으로 비쳤어요. 옆에 있던 쇼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분이 우리 또래였어. 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서류들로 가득 찬 여러 방을 지나갔어요. 공식적인 신문 기록, 선고, 그리고 처형 기록들이 담긴 문서들이었어요. 이름, 날짜, 그리고 사진들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어요. 한 방에서는 실제 고문 도구들이 유리 뒤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쇠사슬, 나무로 만든 곤봉, 고통을 주기 위해 고안된 도구들이었어요.
제 다리는 힘을 잃은 듯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이러한 잔혹한 역사 대신 깔끔하게 편집된 역사를 가르쳐 왔거든요. 제가 일부러 누락한 진실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왜 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배우지 못했죠? 라고 유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마지막 전시물은 사진벽이었어요. 독립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한국인들의 사진이 수백 장 걸려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진실을 인정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밖에 마당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우리는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들이 무겁게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 혼란과 충격, 그리고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들은 저처럼 숨겨진 역사를 처음 마주하며 아픈 깨달음을 얻고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어요. 오늘 본 것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배운 것과는 많이 다른 진실이기도 해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도 성장의 한 과정이고 세상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잠시 후 다케시가 손을 들며 저는 뭔가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다정하게 말해주었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심 이후 우리는 한 할아버지 영민 씨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서대문에서 수감되셨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영민 씨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를 탁자 위에 펼쳐놓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제 할아버지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영민 씨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일본 정부의 선전에 희생당한 일반 시민들도 고통받은 피해자였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위로를 주었어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게 해주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은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바로 우리가 막 마주했던 역사를 딛고 세워진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 내 작은 회의실에 모여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저는 학생들이 오늘 배운 것에 대해 너무 압도당하지 않았을까 걱정되었어요. 오늘 하루 느낀 점을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쇼타가 손을 들었어요. 미즈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쇼타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하나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케시는 예전에는 역사 수업이 지루하기만 했는데 이제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과거의 진실을 모른 채 반복될 수 없으니까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이 어린 학생들이 복잡한 도덕적 질문에 맞서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랜 시간 동안 편집된 역사만을 가르쳐 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제 교실을 지나온 수많은 학생들이 온전한 진실을 배우지 못한 채 흘러갔던 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누락한 진실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을지 곱씹어 보았어요. 그러나 이 고통 속에도 희망이 있었어요. 제 학생들은 한정된 시각을 넘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전에 주입된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의 이해를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우리에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달라진 제 모습처럼 학생들도 분명 달라졌어요. 우리는 무지에서 이해로, 부정에서 수용으로 함께 다리를 건넜어요.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치유로 가는 첫 걸음임을 저는 믿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새벽이 밝았어요.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가 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포장마차를 차리러 분주한 상인들, 그리고 아침 햇살에 반사되는 유리 고층 건물들이 보였어요. 불과 3일 만에 한때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친숙하게 다가왔어요. 화려한 색채와 북적거리는 음악,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득한 명동의 현대적인 쇼핑 거리를 찾았어요. 수많은 상점과 길거리 음식 포장마차가 주는 활기찬 기운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화장품 가게, 의류 매장, 카페들이 즐비한 좁은 골목길을 거닐었어요. 스피커에서는 K-팝 음악이 울려 퍼졌고 달콤한 팬케이크, 매콤한 떡볶이, 그리고 구운 고기의 향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학생들은 각기 다른 음식을 맛보고 작은 기념품을 사며 즐거워했어요. 에리는 한복 대여점에서 전통 한복을 입어보며 화려한 옷을 휘날렸고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이렇게 즐길 수 있다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라며 웃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처음 가졌던 두려움과 편견이 얼마나 멀리 사라졌는지를 느끼며 미소 지었어요. 마지막 저녁, 우리는 호텔 옥상에 모여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아래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번 여행에서 배운 점 한 가지씩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한국이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배웠어요. 현대적이고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참 친절하세요. 라고 에리가 말했어요. 저는 역사책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배웠어요.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아요. 라고 다케시가 덧붙였어요. 유이는 직접 보고 느껴보기 전에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쇼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저는 진실을 마주하는 게 힘들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인이 일본을 미워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간결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저를 깊이 변화시킨 나라를 내려다보았어요. 해안선, 산들, 그리고 서울의 광활한 도시가 작아져 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한층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일본에 돌아온 후 저는 학생들에게 이번 여행에 대한 소감문을 쓰게 했어요. 제출된 에세이들은 제 눈시울을 적실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다나카 교장 선생님께서 제게 편지를 건네셨어요. 학생들이 돌아와 많이 달라졌어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변화한 모습을 보셨다고 하네요.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심어주셨어요. 앞으로 더 많은 반이 함께 이 여행을 다녀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제 가슴 한켠에 따뜻한 감동이 스며들었어요. 한 번의 수업 여행이 오랜 오해를 한 번에 바꾸진 못하더라도 분명 시작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다음 주 첫 수업 시간 저는 교과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제 교육 계획을 완전히 수정했어요. 학생들이 온전한 진실, 복잡하고 때로는 아픈 진실이라도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역사는 단순히 날짜와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고 우리가 배워온 것을 의심하며 어려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갖는 것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교실 뒤편에서 쇼타, 다케시, 유이, 그리고 에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 자신도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한때 저는 편견과 잘못된 정보의 무게를 안고 한국으로 떠났지만 돌아오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진실에 대한 열정과 열린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한국 여행은 끝났지만 이해로 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카 미즈키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